안녕하세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보건교사 임용시험 대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요. 그 결과 정말 좋은 결과가 함께 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건교사 시험을 보려고 여러 과목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아동간호학하고 모성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에 한해서 기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 19년도 대비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모성과 아동간호학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하고요, 모성간호학이 지금 올해 시험 문제에서 각각 4문항 정도가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차 난이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또 숫자 문제도 조금씩 한 문제씩은 더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성과 안옥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전공 A에서 보시면 모성간호학에서는 여성의 질염이 나왔었죠. 그래서 모닐리아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성의 많은 분들이 이 질염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염에 대한 대표적인 질환이 칸디다성 질염이죠. 그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의 월경 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모성간호학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래서 임신 상태에 관련되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인부인 태반조기 박리에 대한 증상, 영향 등을 물어보는 문제, 4문제가 출제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성간호학을 보시면 특히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서 엽산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12년도 산정관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엽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분만 예정일, EDC를 계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쉬우셨죠. 그래서 그것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반조기 박리는 이제 처음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경향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모성간호학의 출제 경향의 흐름들이 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옵니다. 오히려 하이리스크는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임신, 분만, 산욕기, 폐경,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던 거를 보실 수 있죠. 그거는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그 흐름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 그다음에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의 흐름에 맞물려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정상분만 많지가 않아요. 점점점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하이리스크 방들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IIOC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프리텀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궁경부 무혈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임, 자궁의 임신, 그 다음에 임신성 고혈압, 이래서 하이리스크 인부에 대한 질환에 대한 문제들이 제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월경에 대한 것, 또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도 해야 되고요. 하죠. 성교육의 대표적인 게 피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임 방법에 대한 것들, 또 폐경과 관련된 문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간호학을 흐름을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19년도에서는 남녀의 성적 성숙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테너 스테이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성적 성숙 문제 테너 스테이지도요, 13년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그림 있잖아요. 남아 여아 표시해 놓은 거.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전체적인 신체 변화와 관련되는 거를 객관식화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도표를 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더 쉽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유행성 이하선염의 접종 시기죠.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은 우리 역학에서도 나왔던 같이 중복되는 것이죠.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동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맞아야 되는
주사 예방접종이 유행성 이하선염과 관련된 MMR 주사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 체크하는 검사는 계속 나오죠. 학교 보건에서도 나오는 문제와 또 중복돼서 그러니까 중복된 개념이기도 해요. 물론 성인에 중복되기도 하고 또 학교 보건에 중복되기도 하고 정신 간호학에 중복되는 경향 여러 가지 개념들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척추 측만증 같은 검사는 실제 학교 보건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아동 간호학에서도 척추 측만증 검사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척추 측만증 검사하는 방법이고 검사를 할 때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 게 항상 시험 문제였었죠.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최근 14년도에서도 이 척추 측만증 검사가 출제되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동의 납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납중독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여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새롭게 또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의 경향을 보시면 발달 상태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발생 기전, 그 다음에 증상과 관련된 내용,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와 관련된 특히 약물 기전에 대한 것, 대표적인 약물들을 물어보면서 그 약물의 기전 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과 아동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공 A 문제에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남녀의 성적 성숙을 물어보는 단계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적으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유인물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도 같이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테너가 그렇죠? 사춘기 5단계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테너의 성숙 단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기반으로 가지고 그 단계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1단계는 미성숙이고 5단계는 완전 성숙으로 보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유인물에서도 보시면 여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렇죠? 유방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음모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또 모양이 어떤지, 분포가 어떤 건지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남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음낭이죠. 음낭이고 남아들은 유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경과 음낭의 크기, 그 다음에 음모 모양과 분포는 동일한 걸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성칭 등을 기준으로 스테이지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테너의 성적 성숙 단계에서 보시면 되는데 밑에는 어때요? 숫자죠. 연령을 표시하는 것이고 각각은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에서 제일 위에는 뭐예요? 10.5에서 16에서 이거고 가장 올라갔다가 13.5에서 17.5 이거는 신체적인 성장의 급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음경이죠. 세 번째 거는 고환의 발달 과정을 써놓은 것이죠. 네 번째 거는 음모에 대한 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구별하셨어야 되고요. 13년도 시험에서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면서 신체적 발달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길게 풀어쓰는 문제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아의 성숙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는 신장이죠. 키가 급성장하는 단계. 두 번째 거는 뭐죠? 두 번째 게 짧게 되어 있는 거 10.5에서 15.5 써 있는 거는 초경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물어보는 니은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예요? 유방 발달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음모의 발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번은 고환, 니은번은 유방에 대한 것, 신체 부위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인물에서 테너의 사춘기 5단계 지금 그림을 똑같이 드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신체 부위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아와 남아의 거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 그래서 유방과 음모 발달, 초경을 언제 하느냐, 그다음 신체적인 성장이 어떠냐라는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해놨죠. 조금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 3단계, 4단계 쪽에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유방과 유륜이 촉진이 되죠. 그렇지만 윤곽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4단계로 가게 되면 윤곽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5단계는 성인 단계죠. 그래서 보통 우리 청소년기 그러면 3, 4단계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음모는 거칠고 곱슬거리는 검은 치모, 애가치모,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의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초경은 4단계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PHV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고 신체적인 성장에 써 있죠. 그러면 PHV가 뭐예요? 피크예요. P는 피크. 그 다음에 H는 하이트. 쉽게 말하면 최대 신장 성장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피크, 그 다음에 키니까 하이트,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피크 하이트,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 그래서 최대 신장 성장 속도예요. 그래서 여아들이 가장 HPV가 높은 단계가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밑에 PWV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4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PHV, 4단계 PWV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 PWV는 뭘까요, 그러면? 아까 H가 하이트였으면 W는 체중이죠. 웨이트예요. 그래서 피크 웨이트 벨로시티 그래서 PW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체중 최대 성장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성장이 3단계는 키가 먼저 성장하고요. 4단계는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아들을 보게 되면 음량이나 음경이 발달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음모 모양과 분표, 그 다음에 여자들은 초경을 하게 되지만 남자애들은 사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체 성장 발달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음경의 거리가 가장 5단계 성인 수준이 되면 4.5cm 이상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정을 하는 단계가 몇 단계죠? 네, 4단계죠. 그래서 4단계 사정을 하게 되고 특히 신체 성장에서 보시면 자 남아들은요 처음에 고환이 먼저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목소리가 변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 여성형 유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여성형 유방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여자들하고 틀린 게 뭐예요? 4단계죠. 그래서 PHV, PWV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단계는 남자애들은 4단계에서 두 개가 키도 크면서 체중도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성숙 단계로 변화하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먼저 발달하죠. 가슴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키하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음모가 자라게 되고 겨드랑이 털이 다시 나타나고 그다음에 월경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점점점 키도 줄어들고 월경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체중은 많지 않지만 키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남아들 같은 경우는요 고환이 먼저 크게 되죠. 그 다음에 음모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모가 나면 어째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얼굴 털까지 나죠. 그 다음에 키가 빠르게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목소리가 갑자기 아저씨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거거 굵어지면서 그래서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몽정을 하고 나면 이제 성장하는 게 물론 남아이들 같은 경우는 20살까지도 큰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서서히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모성이나 아동도 보면 국시에서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또 보건교사 시험에서도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발달하는지부터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죠. 자, 5번 문제는 문제를 보시면 자, 임신 중반에 있는 인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문제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속옷에 치즈 형태의 질 분비물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질 분비물도 중요하지만 그 분비물의 양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우리 질염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 다음에 칸디다성 질염, 노인성 질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질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거는 이 증상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돼. 물론 원인균에 따라서도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도 이게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냐 그 다음에 칸디다성 질염이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치즈 형태의 질 분비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칸디다성 질염 이꼴 모닐리아성 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닐리아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의 대표적인 게 소양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 분비물이 묻어나고 가렵대요. 근데 소변도 자주 마려우면서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거죠. 배뇨시 통증까지도 동반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모닐리아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칸디다성 질염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질 분비물을 검사하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질 분비물 검사는 이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균이 나타나겠죠. 어떤 균이 나타나죠? 칸디다성 질염이에요. 그럼 뭐예요? 칸디다균이 나와야 되죠. 그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인균이 뭐예요?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이 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동안 치료가 안 되면 출산할 때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뭐예요? 치료가 안 되면 그 질염이 계속되는 거고 분만을 할 때 아기가 그 질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분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기도 엄마를 통해서 그 엄마 감염된 질을 통해서 아기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전파되는 거는 모체 산도로부터 태아에게 영향을 주면서 신생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생아 아구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신생아 아구창에 대한 것으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인물 잠깐 보세요. 자, 모닐리아성 질염 이꼴 칸디다성 질염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곰팡이 균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발생 요인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특히 여기서 임산부라고도 나왔었죠. 자, 우리 정상 여성의 질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산성이에요? 아칼리성이에요? 그렇죠. 산성이에요. 근데 산성이면 어때요?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균이 침범하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침범이 오는 거를 보호하는 역할이 산성으로 유지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산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지금처럼 글리코겐이라든가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곰팡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임산부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임산부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당뇨병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질염에 걸려서 이렇게 질염에서 막 가렵고 분비물이 많아서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임신하셨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혹시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당뇨는 소변에 소변이란다. 물론 당뇨니까 소변에 당이 있는 거긴 하지만 혈액에도 높은 당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높은 설탕물 같은 거를 갖고 혈액이 녹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미생물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모닐리아성 질염을 되게 많이 앓으세요.
그 다음에 폐경기 여성은 폐경이 됐다라고 하면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죠. 그죠? 에스트로겐 감소가 점점점 돼서 폐경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글리코겐이 분비가 감소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상 질에는 어떤 정상 상주균이 있는데 도데라인 강균, 듀돌라인 강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균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질벽에서 분비되는 글리코겐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이 글리코겐을 유산으로 만들게 돼요. 유산으로 만들어서 그쵸?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에 자국을 보호하는 하면서 질 분비물의 산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듀도라인 강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어때요? 글리코겐 분비가 감소되니까 이 듀도라인 강균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염증이 생기고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죠. 또 장시간의 항생제 사용, 그런 항생제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균주 상태를 변화시키죠. 또 스테로이드를 적용을 하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잦은 질세척이요. 우리 질세척은 그냥 물로만 하시면 너무 빡빡. 그 다음에 또 비누로 막 완벽하게 씻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항력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감염에 더 쉽게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분무약제, 비누, 합성섬유 소재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 제품을 입으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또 마지막 땡을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였었죠. 분만 시 감염된 모체 산도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가 돼서 신생아 아구창이 발생이 된대요. 근데 이 아구창이 뭐예요? 아구가 뭐죠? 아구? 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신생아 아구창도 마찬가지예요. 칸디다균이 어디에 있냐? 우리는 질염은 칸디다균이 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생아 아구창은 칸디다균이 입 안에 있어요. 입 안에, 입 주변, 입 천정에 하얀색 응고 덩어리로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신생아 아구창이죠.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발생 원인을 보면 산모 유방이 이제 모유수유를 하는데 산모 유방이 감염이 되었거나 그 애들이 먹는 거 수유할 때 먹는 우유병 젖꼭지 있죠. 이게 불결하거나 그러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출산할 때 엄마가 질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출산한 아이들이 신생아 아구창에 걸리게 되는 원인을 되기도 합니다. 자, 증상은 지금 문제에 나왔었어요. 백색 크림 타입의 냉대아증이 나오고요. 치즈 같은 반점이요. 그런데 제거하면 출혈을 일으켜요. 자, 신생아 아구창도요. 우유찌꺼기랑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입안에 하얗게 뭐가 꼈대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우유찌꺼기는요. 입에 가지수건 같은 걸 해가지고 닦아내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아구창이 곰팡이균이 거기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가지수건 그렇게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심한 소약증이죠. 굉장히 가려워요. 그 다음에 자결감, 성교통, 또 아까 배뇨시 통증도 문제에 있었었죠.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 공부를 하실 때는 증상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보시면 질경검진이죠. 질경을 통해서 시진을 통해서 곰팡이균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도말 검사라 그래서 질 분비물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수산화칼륨에서 섞은 다음에 도말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균 포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컬슨 배지를 통해서 세포를 배양해서 곰팡이균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보시면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죠. 곰팡이균이니까 항진균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질정이에요. 그래서 질정을 질 안에 넣어서 녹여서 이제 곰팡이균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젠시안 바이올렛을 또 우리 보라색 약 있죠. 그거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려울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
하이드로코티존 연고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질정을 넣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질정을 넣으면 체온에 의해서 질정이 녹게 되죠. 그래서 그게 녹으면서 밖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팬티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 팬티 착용하라, 미니 패드, 그죠? 팬티라 그랬네요. 미니 패드를 착용하라 그러고요. 탐폰은 하지 말라 그러죠. 약을 바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탐폰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세척 피하고요. 성교 피하고, 그 다음에 콘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면제품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거 질염은 굉장히 재발이 잘 돼요. 치료를 하는데도 자꾸 재발이 된다라고 하면 배우자도 함께 검사를 해서 배우자도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도 함께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5번에 대한 답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문제 8번이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문제죠. 자, 위해선염의 증상을 아셔야 되겠죠. 갑자기 왼쪽 아래 턱 부위가 부었고 같은 쪽 귀도 아파요. 그러니까 턱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귀도 아프죠. 근데 감사하게도 문제가 답이 나왔네요. 볼거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에서 1차 접종 시기는 언제죠? 우리 능동면역을 해야 되죠. 없어요, 균이. 그래서 보통은 12개월에서 15개월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유행성 이하선염의 예방접종을 MMR이라고 해서 12에서 15개월에 능동면역을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 MMR이 뭐였죠? 홍역, 이하선염, 풍진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이제 12에서 15개월 MMR 접종을 통해서 이하선염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 접종은 언제예요? 이게 1차 접종이죠. 그러면 추가 접종은 4에서 6세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MMR은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염되죠? 그렇죠.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 그 다음에 비말 감염으로 전염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염 기간은 집에서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죠. 자, 격리 기간, 우리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거는 어때요? 그 질환의 격리 기간을 꼭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인균은 파라미녹스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전파 양식은 집적 접촉 비말 감염입니다. 자, 우리 10세에서 14세 아동에게서 최고조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동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하선 종장이 시작된 후 전후가 전염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감염기간 발표하세요. 붓기 전 7일부터 발병 후 9일까지가 대표적인 감염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쉬어야 돼요. 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격리하시고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보시면 발열, 염증이니까 어때요? 열 나죠. 그 다음에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근육통 오고요. 여기가 아파서 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밥맛도 떨어지죠. 식욕부진 토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한쪽 또는 양측 귀까지도 아파서 부종, 동통, 압통. 그 다음에 아프니까 그죠? 저작을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씹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보체 결합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체 결합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 검사를 통해서 특정 항원이나 항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검사가 보체 결합 검사예요. 자, 합병증은 기억하셔야 되죠. 무균성 뇌감염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또 뇌수막 척수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남아에게, 특히 고환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남아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하선염과 관련되게서는 고환염이 나타나고요. 뭐 심하면은 불임까지도 가요. 그렇지만 불임은 아주 매우 드문 형상입니다. 그다음에 남아에게는 고환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아에게는 난소나 남소염증이나 유방염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난청까지, 귀 쪽에서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가 아파서 귀에 통증까지도 오는 거기 때문에 난청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 및 간호에서 대표적인 게 격리죠.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하선 부은 게 가라앉을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정을 보세요. 자, 중추신경계 합병증 뭐였어요? 무균성 뇌막염, 뇌척수 수막염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중추신경계 합병증 예방하셔야 되죠. 사정하셔야 되고요. 귀와 목, 림프절 특징 기록하고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아까 고환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환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염증이니까 열 관리 컨트롤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증이니까 어때요? 열이니까 해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진통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액체 상태나 유동 음식을 제공할까요? 일반 밥을 먹게 되면 씹어야 되죠. 그런데 저작할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씹으면 더 통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저작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온스포, 냉스포 적용해야 되고요. 고환염일 때도 통증이 있을 거니까 밀착 팬티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안정하고 냉찜질하고 그 다음에 감염 예방에 대한 케어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유인물들의 패턴은 저희 학원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하고 있는 아동과 모성간호학의 기본 교재의 특성은 이렇게 표로돼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굵은 글씨체로 해서 뭐 원인균, 뭐 기관, 증상 이렇게 해놓고 또 합병증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굵은 글씨체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좁게 한눈에 들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샘플의 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풀었고요.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여성의 월경 주기에 관한 문제이죠. 자, 그림을 봐보세요. 그러면 난소 주기가 그려져 있고요. 난소 호르몬이 있게 되고요. 자궁 내막 주기입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의 예를 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낸 거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난소 주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난소 주기라는 게 뭐예요? 월경이 시작한 첫날부터 다음 달, 한 달 뒤 월경 또 하죠. 그러면 다음 달 월경이 시작하는 첫날까지의 기간, 그렇죠? 그거를 일주기로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일주기는 며칠 주기로 보죠? 28일 주기로 우리 난소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 주기는 원시난포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원시난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란하고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난소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난소 주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죠? 그림에서 보시면 원시난포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시난포에서 바로 성숙난포라고 되어 있는데 성숙난포 이걸 뺀 것 같아요. 먼저 난포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난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시난포에서 지금 성숙난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숙난포에는 그라피안 난포라는 게 있죠. 그라피안 난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난포액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성숙난포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 있죠. 기역번이죠. 그럼 기역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배란이죠. 배란의 과정을 거쳐서 자, 배란은 뭐예요? 여기 그라피안 난포가 난포액을 만든다 그랬어요. 난포액이 성숙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성숙을 해요. 성숙을 하면서 이게 난포액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난자가 복강 안으로 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란이 돼서 그 다음에 황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황체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어때요? 이게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임신이 안 돼. 수정이 안 됐어. 임신이란 말은 여기다 곧, 즉, 수정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신이 안 돼. 수정이 안 됐네. 안 됐네? 그러면 황체가 어떻게 바뀐다, 그죠? 지금처럼 백체를 유지하게 되죠. 이 과정이 난소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시난포, 성숙난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란, 그 다음에 뒤에 백체가 있으니까 니은은 황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 기역 시기에 나타나는 기초체온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배란기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배란기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배란 날짜가 언제죠? 배란 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란 일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음 달 월경 시작 예정일이죠. 다음 달 월경 시작일에서 어떻게 거꾸로 마이너스 12에서 16일 전이죠. 그렇죠? 월경 시작일에서 12일에서 16일 전에 해당하는 거죠. 평균 14일을 배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12일에서 16일이 다음 달 월경 시작해서 이때를 역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걸 빼면 이때 배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란기가 되면은 어때요? 체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이때 성숙난포, 성장난포, 성숙난포에는 주로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거죠. 주로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체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배란하는 시기가 되면 이 체온이 떨어졌던 게 다시 어떻게 되죠? 체온이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 변화를 가지고 우리 그 임신을 할 때 기초체온법을 통해서도 임신을 계획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피임법에서도 기초체온법을 하면 어때요? 체온 변화를 계속 구강으로 체크를 하죠. 그러면 체온이 낮았다가 체온이 올라가는 시기, 그럼 그때가 배란이니까 그때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피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배란 시기이고 체온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옮겨간다라는 체온 변화 양상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게 황체죠. 그래서 황체의 기능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황체는 수정된 수정란을 착상하게 되죠. 자,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임신이 됐을 때는 황체는 계속 황체를 유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황체하는 역할이 이 수정란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착상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요. 임신이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황체 호르몬이 황체화가 되면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어떤 호르몬이죠? 자, 여기서 황체화가 되면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LH 호르몬이죠. 황체화 호르몬. 대표적인 황체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여러분 특징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요때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이 이제 따라서 공부하는 게 뭐요?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죠.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기능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황체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증진을 해서 수정란을 착상하고 임신이 지속되도록 하고요.
자, 자궁의 운동성을 저하하죠. 자궁근을 수축하지 말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떨어지고요. 난관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게 돼서 수정란을 운반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액을 변화시키죠. 점액의 점성도 상승, 분비량이 줄어들고 백혈구 증가. 견사성은 뭐예요? 늘어나는 정도를 견사성이라 그러죠. 이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양치 모양이라고 하면 우리 현미경으로 하는 펀테스트인데, 현미경으로 질 분비물을 보면 고사리 입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양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줄어드는 역할을 하죠. 이래야지만이 정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유방에서는 선방세포, 젖샘 소엽을 발달하게 되고요. 체온 상승이 여기서 나오죠. 기초체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내하수치 호르몬, FSH 호르몬, 이게 뭐죠?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고요. 간질세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한 뭐죠? 수정된 수정란을 착상하고 그 다음에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궁경각 점액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반대로 해버리면 어떤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 배란 시기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자궁의 난자가 지금처럼 성숙하게 되죠. 그렇죠? 난포들이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성숙하면서 배란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배란기 때 자궁경관 점액 변화가 어떻죠? 점성도는 떨어지게 되죠. 점성도가 떨어지니까 정자가 빠르게 쉽게 통과해야지만이 수정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점성도가 떨어지고 분비량은 배란기 때는 많아지죠. 그 다음에 견사성하고 양치 모양이 증가하게 되는 특성이 배란기의 특성이죠. 그래서 임신이 되면 상체가 되면 요게 다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의 역할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소 호르몬을 보시면 지금 말한 것들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그 다음에 FSH 호르몬, 그죠? 그 다음에 LH 호르몬에 대한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궁 내막 주기입니다. 자, 자궁 내막 주기를 다른 걸로 보면 월경 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5일째까지 해당하는 게 무슨 단계죠? 월경기죠. 그 다음에는 증식기, 성숙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4일에서부터 14일하고 28일 사이에 줄이 그어졌는데 숫자가 없네. 그러면 이 숫자는 25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14일부터 25일까지는 분비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5일에서 28일, 이거는 월경정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월경정기로 자궁 내막 주기가 표로 만들어져 있죠. 이 역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해당하는 것은 월경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월경 주기의 첫 5일이죠. 그런데 자궁 내막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궁 내막이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어요? 나선동맥이 파열이 돼서 기능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기능층이 떨어지면서 탈락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면층과 조밀층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기저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탈락된 조직들이 혈액과 같이 한꺼번에 같이 배출되는 것을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후에 자궁 내막이 탈락되는 현상이 월경이고요. 내분비 기능에 의해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자궁 내막 출혈을 월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밑에는 특성은 월경의 특성은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증식기는 증식을 하고 난포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난소에서 난포가 나오는데 그걸 성장하는 단계가 증식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아까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에스트로겐 하는 역할이 난소에서 나오는 난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냐면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이거에 의해서 이거가 자극이 되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시상하부에서 시작하는 호르몬의 발생 기전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 내막이 커지는 거죠. 비후되는 시기죠. 요때 체온은 약간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고농도로 증가하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LH가 증가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분비기예요. LH가 증가가 되면 항체에서 항체가 되면서 항체에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경주기 15일에서 25일 우리 배란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궁 내막을 유지하게 되고 난자착성의 이상적인 환경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가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이 LH랑 그 다음에 황체화 호르몬이랑 난포자극 호르몬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경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황체는 그대로 황체로 유지가 되지만 수정이 안 돼. 그러면 황체가 퇴행을 해서 백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다 올라갔었잖아요. 아까 증식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올라갔다가 분비기에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다가 이게 수정이 안 됐어. 그러면 어때요? 백체로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치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궁내막의 나선 동맥으로 혈액이 안 오게 되죠. 괴사가 되면서 거기가 떨어져서 나오면서 피랑같이 나오는 게 월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경 주기, 자궁내막의 주기들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13번 문제는 척추 측만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답을 접하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척추 측만증 검사를 해볼게요. 스크린 안쪽으로 가서 겉옷을 벗고 뒤돌아 보세요. 그러면 척추 측만증 검사는 기본적인 기본 자세는 어때요? 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옷을 벗길 수는 없죠. 가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해요. 이때쯤이면. 그래서 절대 옷을 벗기면 여학생들은 윗옷을 입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좀 벗게 해도 되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윗옷을 벗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서서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되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빠듯이 서서 서 있는 자세에서 먼저 측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진단검사에서 서 있는 자세 앞에 좌우 어깨 높이가 좌우란 거죠. 이쪽 그렇죠? 어깨 높이가 맞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슴 크기도 동일한 직선 연상에 있는 건지 보셔야 되고 뒤쪽에서도 보시면 자, 사람을 이렇게, 저의 단점이 뭐냐면, 그림을 참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 서 있는 자세, 팔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어깨가 서 있는 자세 뒤쪽이에요. 어깨가 일직선한지를 보셔야 되죠. 이게 높이가 다르면 측만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견갑골이 있죠. 여기에 견갑골 높이도 일치한지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 맞는지, 그다음 이쪽 라인이 있는지, 그죠? 맞는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허리 쪽의 라인들도 일직선으로 연결되는지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벗고 뒤돌아 서 보세요. 라고 해서 앞쪽 모습도 봐야지만 뒤쪽에서는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들이 다 일직선으로 동일한 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바닥으로 쭉 뻗어보세요. 우리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봤어요. 이게 뭐죠? 지금 기본서에 있는 아담스 전방 굴곡 검사죠. 어떻게 하죠? 자, 우리 남학생들은 옷을 벗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손을 바닥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숙이는 거죠. 그쵸? 숙인 자세에서 양쪽 어깨 높이도 보셔야 되죠. 등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셔야 돼요?
허리 높이에 돌출 유무가 있는지 또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척추 돌기를 촉진을 하면서 보시고 또 척추골의 장력을 이용해서도 봐도 되고요. 만곡 확인이 되면 측만증이 있구나라고 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방법으로 검진해야 될 두 가지,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명, 아담스 전방굴곡 검사, 검진해야 될 한 가지, 그렇죠? 등 높이, 허리 높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시면 정이죠.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10도 이상 굴곡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만곡이 심해지면 척추까지 완전히 틀어지면서 여러 그 해당 주위 장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호흡곤란도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목 쪽이나 어깨 이런 쪽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장기적인 문제도 갖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특발성 척추 만곡증만 골라냈어요. 척추 전만증, 척추 후만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이 특발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어요. 청소년기 척추가 휘는 가장 흔한 원인이 특발성이고요. 그다음에 사춘기 전 급성장기에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아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서 2년 정도 성장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발 요인이 체격에 맞지 않는 사이즈 책걸상 사용이요. 우리 학교에 가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키는 좀 굉장히 큰데 엄마의 비만 인자를 가져갖고 키도 184에 몸무게가 거의 90에서 100kg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을 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보면 반드시 안 앉아 좀 틀어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보면 얘도 걱정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자세요. 특히 요즘에 컴퓨터도 많이 보지만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거북목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장시간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아담스 전방굴곡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척추측만증으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어깨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뭐 봤습니다. 그렇죠? 어깨 높이도 봐야 되고 가슴 크기 그 다음에 허리도 봐야 되지만 이걸 꼭 확인해야 되지만 학생이 신발을 신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척추측만증 애들이 내려가는 하중이 달라가지고 한쪽 신발만 유난히 닳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보시면 좋을 거죠. 신발 밑창이 닿는 정도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외형을 보시면 그래서 견갑골 측만이 있다 그러면 견갑골, 어깨, 목에 비대칭이 되는 거죠. 돌출 부위가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죠. 올라간 쪽이 측만이 된 거고요. 옆구리 주름이 훨씬 더 허리 주름들이 많아지게 되죠. 구부정해지는 거고 둔부 라인도 어때요? 어깨를 이렇게 숙였을 때 엉덩이 라인 쪽이 일치하지가 않죠. 한쪽 엉덩이가 돌출됐고 엉덩이 높이도 약간 사선을 그리면서 되어 있죠. 하지 길이가 불균형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보면 양쪽 길이가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면 심폐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서 호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허리 등, 어깨 등 허리가 불편하고 통증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앉아있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디스크. 당연히 공부 안 되죠. 능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 척추 각도가 얼마만큼 측만이 됐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국시에서도 많이 나오죠. 25도 각도에서는 그냥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고요. 25도에서 40도, 그렇죠? 40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도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만곡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40도 미만은 보조기인데 보조기가 대표적인 게 보스턴 브레이스, 밀워키 브레이스, 그 다음에 찰스턴 밴딩 브레이스라는 것들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도 이상이면 어때요? 너무 많이 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합병증, 내부장기 압박이 되고 내장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심폐기능, 호흡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늑골 침범 적도, 휘는 각도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간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조기 발견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요, 신체상에 대한 지지, 나의 모습이 일단 휘고 보기에도 이렇게 변형이 있죠. 높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얼굴의 위치도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신체상에 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우울감들까지도 동반되죠. 그 다음에 보조기 착용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할 때만 벗냐면 운동하고요. 목욕할 때는 벗어요. 근데 그러면 잠잘 때는요. 잠잘 때는 하고 자야 돼요, 보조기.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내죠. 보조기 답답하다 이러는데 어때요? 잠잘 때도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부 손상 가능성을 예방해야 되죠. 그래서 맨살에다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상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를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샤워할 때는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어때요? 거기다 로션이나 파우더 발라놓고 티셔츠 입고 하다 보면 그게 뭉쳐가지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운동해야 되죠. 예방, 원인 제거하셔야 되겠죠. 원인이 맞지 않는 채권상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쁜 자세가 또 대표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럼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방 무게 굉장히 무겁죠, 애들. 그거를 줄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사정하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케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전공 B에 관련된 문제죠. 자, 전공 B에서 두 번째 문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임신 준비하기죠. 그래서 임신 전부터 엽산 섭취를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엽산이 뭐냐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인데요. 자, 왜 임신 전부터 이거를 먹으라 그럴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자, 기능을 조금 보세요. 태아 기형과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을 먹으라고 하고 있죠. 자, 밑에서 중지에서 첫 번째 봐보세요. 아기의 신경관은요, 초기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이거를 꾸준히 복용하고 임신 3개월 후까지도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엽산의 역할이 DNA 합성하고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먹고 초기에 많이 만들어지니까 3개월까지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태아 기형과 유산을 예방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태아 기형이 토순, 구개파열, 심장 기형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기형을 예방하는 게 대표적이죠. 특히 뇌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문해증이요. 뇌가 발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척수 일분이 척추 밖으로 튀어나오는 우리 이분 척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척추 같은 중추신경계 기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을 복용합니다. 또한 적혈구 성숙에도 엽산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임산부들이 이제 생리적인 빈혈도 겪게 되면서 또 임신 중기 이후에 빈혈이 더 악화되는 이유가 뭐죠? 태아가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태아가 있잖아요. 그럼 태아가 출생해서 자기가 먹을 철분을 미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엄마 거 끌어당겨서 자기 몸에다가 태아 몸에다가 막 저장을 해요. 나쁜 애들이죠. 저장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임신 말기로 갈수록 빈혈이 점점점 가속화가 되죠. 빈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을 먹도록 티칭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란이 착상한대요. 이게 뭐냐면,
자, 추정란 착상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착상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상이라는 정의를 보게 되면 유인물에 써 있죠. 수정 후 6에서 10일째 영양 배엽이 이제 효소를 분비해서 배포가 자궁 내막에 뿌리를 내리고 파고 들어간다라는 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 이게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상하는 순간에 어때요? 착상 부위에 자궁 내막 혈관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손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상출혈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신 반응 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르몬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임신을 하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뭐 갖고 확인하던가요? 그쵸? 약국부터 가죠? 약국 가서 뭐 사가고 오죠? 소변 테스트기 가져오죠. 그래서 소변을 그 스틱에 묻혀서, 그죠? 임신이 되면 두 줄이 그려지는 걸 보시잖아요. 두 줄이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그때부터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두 줄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자궁 내막이 배아 착상을 잘 하도록 임신 초기에 황체가 유지되도록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소변에서 발견돼서 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임신했다는 걸 잘 몰라요. LMP 3주 착상 직후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피검사 해보면 확정으로 이제 피검사를 우리가 소변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두 줄이 나와서 병원을 가서 피검사를 하면 거기에서도 HCG 호르몬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MP 3주에서 피에서 검사하면 호르몬이 나오고요. 소변에서는 5주 정도죠. 검출을 하면 진단적 가치가 높아서 왜? 초기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게 좋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임신하면서 소변 테스트에서 임신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신하면 또 임신 증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오심구토. 이게 뭐예요? 입덧이잖아요. 입덧을 유발하는 요인이 이 HCG 호르몬이죠.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HCG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HCG 호르몬이 초기 임산부의 입덧 오심구토죠. 입덧을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입덧이 어때요? 자, HCG 호르몬이 배설이 최고인 게 언제까지? 3개월 정도까지 계속 입덧을 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랬다가 신기한 게 3개월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막 식욕이 증가하는 단계가 되죠.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이 최고인 게 3개월 정도까지, 4개월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덧은 감소하면서 이제 인부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세요. 분만 예정일을 제시하라고 돼 있죠. 우리 이거 EDC 계산하는 방법 내결 법칙으로 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쉬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LMP. LMP가 뭐죠? 레스죠. 마지막 생리 페리오드 기간이죠. LMP 월경 시작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첫날에다가, 그쵸? 그럼 이거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해, 년이죠. 그래서 첫날이 어떤 날이냐에 계산을 해서 날에는 플러스 7을 더하시고요. 달에는 어때요? 만약 2월이다 그러면 플러스 3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11월이다 그러면 3을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하시면 되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설명. 자, 달에는 마이너스 3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에는 플러스 9를 더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9를 하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할 때는 어때요? 플러스 9 하면 만약에 2월이다 그러면 플러스 9 하면 11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2를 안 더해도 되죠. 근데 이거 오버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만약에 LMP가 11월 달에 했어. 그럼 9 더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달을 3을 빼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 LMP가 18년 10월 25일. 그러니까 18년 10월 25일로 지금 문제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다가 9 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7월. 됐죠? 그 다음에 25일에다가 날에는 7을 더하라 그러니까 32일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그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 1을 더하게 되니까 19년이 되는 거죠. 근데 19년 7월 32일?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이 보통 우리 31일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31일까지니까 19년 한 달 넘겨서 8월 1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9년 8월 1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죠. 모성관악이죠. 태반조기 방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유인물도 같이 보세요. 자, 정의는 유인물에도 드렸지만 태아가 만출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나오죠? 아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오는 거죠. 근데 태아가 나오기도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태반 조기 방리. 그러니까 태반이 떨어지는 게 방리죠. 근데 조기 방리요. 태아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거. 이거죠. 원인에서 첫 번째 땡이 가장 중요하죠. 자궁 나선 동맥의 변성이요. 자, 자궁에 나선 동맥이 있는데 이게 변화가 돼. 근데 변화가 되면 자궁 나선 동맥의 기능이 뭐냐면 영양 공급도 하고요. 태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근데 얘가 변형이 왔어. 그러면 어때요? 이거 혈액이 공급 못하죠? 영양 공급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괴사가 돼서 태반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번째 땡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고혈압이요. 그래서 말촌 소동맥의 경련들의 혈관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이고요. 당연히 임신성 고혈압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한 번 세 번째에서 양수 과다증에서 파막이 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양수는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800에서 1200cc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1리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양수 과다는 곱하기 2. 그래서 2000cc 이상이면 양수 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양수 과다가 이렇게 커졌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궁 크기도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양수 망막도 커지고. 근데 거기서 바로 파막이 되면 높은 압력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태반이 방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산부요. 그 다음에 쌍태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인가요? 별표하셔야 돼요. 짧은 제대요. 제대가 짧으면 나중에 아기가 나오기 전에 제대가 짧으면 떨어지면서 바로 길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아의 외회전 시 탯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태반조기 방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종류를 보세요. 문제에도 방리 정도와 태아의 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0에서 3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보통 4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0에서 3등급에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예요. 0단계, 그레이드 0,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태반 소실 정도, 그 다음에 출혈량 가지고도 나누는데 25%냐, 50%냐, 50% 이상이 태반 소실이 되는 방리가 되느냐 보시고요. 출혈량도 기준이 500 이하냐, 500 정도냐, 500 이상이냐로 나눠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2 정도에서부터가 이제 조금 심한 상태가 나빠지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출혈은 없을 수도 있으나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이퍼볼레믹 쇼크, 저혈량 속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궁이 굉장히 수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을 하면은 증가됐다, 단단해진다, 나무 판자처럼 뻣뻣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압통도 심하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응고장애, 출혈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레이드 3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사망까지도 가고요. 이때 태아는 사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출혈 양상에 따라서 외출혈, 은닉출혈,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외출혈은 태방 가장자리에서부터 박리가 되는 것이고요. 출혈이 태방과 자궁벽에 고여 있다가 배출되는 거. 그 다음에 외출혈이 가장자리부터 박리가 되는 건데, 출혈은 어디예요? 난막 뒤로 나와서 출혈되는 것이고요. 은닉출혈은 중앙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혈이 태방과 자궁벽에 고여 있다가 나오는 것을 은닉출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배가 굉장히 아프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출혈이고 자궁압통,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증상을 보시면, 자, 먼저 복부 통증이죠.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 있고요. 압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광범위한 부위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점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됐다가 하부요통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심한 복통을 동반한 질출혈인데, 외출혈은 선홍색 출혈이요. 그 다음에 은닉출혈은 암적색 출혈입니다. 출혈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저혈량 수옥에 빠지게 되죠. 밑에 땡땡이는 저혈량 수옥의 증상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리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여요.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자궁태반 졸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판자처럼 딱딱하고 자궁 색깔이, 특히 앞쪽 배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이거 쿨렌사인이라고 해요. 출혈이 지게 되면 쿨렌사인들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은 어떻게 되냐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수축만 계속 하다 보는, 그렇죠? 자궁의 긴장력이 증가해서 계속 고긴장성 자궁 수축이 계속 이루어지는 긴장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궁 저부의 상승이요. 그래서 자궁 저부가 어디예요? 우리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가 있고, 이거 배꼽이 있으면 자궁 저부가 여기 아니죠. 배꼽 아래. 이쪽이 자궁 저부죠. 그래서 자궁 저부가 훨씬 더 올라가서 만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은닉출혈은 자궁 저부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고여서 그렇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의 특성을 보시면, 그건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모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저혈량성 쇼크, 파종성 혈액내 응고 나오죠.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합병증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이 나오게 되죠. 저섬유소 혈증이 일어나서 출혈이 되고요. 자궁태반 졸증, 자궁과 태반 사이에 피가 고이는 자궁태반 졸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DIC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시한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뇌나 신장에 뇌하수체 등의 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부전인 거고요. 뇌하수체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시한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출산 시에 산후출혈에 의한 뇌하수체의 허혈성 괴사로 인해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이 동반되는 게 시한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정의 말씀드렸고요. 태아나 신생아에게는 조기 진통이라든가 조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 역시도 굉장히 힘들죠. 고강지석 자궁수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태아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태아 곤란증,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주산기 사망률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문제 흐름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 유인물에 드렸던 내용들 중에 책에 있는 것들을 전부 표로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여기 오정아 선생님 책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시험에 대비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